그러자 박서방이 주머니에서 진달래 꽃무늬가 새겨진 예쁜 빗을 하나 꺼내주더래요. 작은 아기는 너무 기뻐 그 자리에서 머리를 풀고 빗기 시작했어요. 박서방은 싱긋이 웃으면서 딱 한마디를 했대요. 머리숱이 어째 그래 많노? 그걸 인제 알았어? 그러고는 평소처럼 혼자 입을 덮고 누웠는데 왠지 허전하니 잠이 안 오더라네요. 늘 잠이 부족했던 작은 아기로서는 생전 처음 겪는 일이었죠.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박정희 작가의 작품 첫날 밤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이 아주 깜찍하고 앙큼하죠? 소설에 나오는 다부진 작은 아기의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그 옛날 자기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갖는 과정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작가는 소설을 통해 상황이나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부단히 삶을 밀고 나간다는 것, 사람으로 태어난 값을 하려는 그 몸과 마음의 수고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지를 말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소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첫날 밤 이야기. 박정애. 엄마가 그러던데 아줌마 소설 쓰신다면서요? 이 얘기 좀 써주세요. 꼭 써주셔야 돼요. 우리 엄마 직장 다닌다고 외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 외할머니가요. 저한테 외할머니의 외할머니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작년 여름 제 초경 파티 때였죠. 생리하는 거나 아기 낳는 거, 이런 여자만이 가지는 특징들은 모계를 담는다고 하잖아요. 엄마랑 이모가 그런저런 얘기들을 해주었어요. 우리 집안 여자들은 초경이 좀 늦는 편이야. 대개 15살쯤에 생리를 시작하는데 너도 딱 15살에 시작하는구나. 생리통은 생리하기 전날에 가장 심하니까 이상하게 으슬으슬 춥고 허리가 아프다 싶으면 생리대를 준비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신맛 나는 과일을 많이 먹고 푹 쉬어라. 양은 둘째, 넷째 날에 많은 편이고 다섯째 날에는 이슬만 조금 비치고 말지. 세상에나 이런 귀찮은 행사를 한 달에 닷새씩 폐경 때까지 수십 년이나 겪어야 한다뇨. 으아, 게다가 우리 집안 여자들은 임신은 너무너무 쉽게 하는데 출산은 평균보다 3배쯤 힘들게 한다나요? 쳤다면 홈런이거든. 후후. 딱 한 번 남자랑 자도 100% 임신이 되는 거지. 나을 때는 거의 저승문턱까지 갔다 온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부디 조심하셔요, 아가씨. 엄마랑 이모가 이렇게 막 겁을 주는데 외할머니가 당신 외할머니의 첫날 밤 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첫날 밤 이야기가 제 가슴에 팍 정통으로 꽂혀버린 거예요. 궁금하시죠?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울 엄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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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예요. 다른 말로 하면 외고조 할머니? 시간적 배경은 일제 강점기예요. 1915년부터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1919년까지였죠. 공간적 배경은 밀양이고요. 밀양 아세요? 전도연이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 받은 영화가 밀양이잖아요. 요새는 영국촌이랑 영국축제로 유명한 곳이죠. 이광수의 무정에서 주인공들이 기차 타고 가다가 수재민 도끼 자선오마케 여는 삼랑제름도 밀양시에 있고요. 우리의 주인공 외고조 할머니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다들 앵두나무집 작은아기라고 불렀다네요. 큰딸은 큰아기, 작은딸은 작은아기. 그렇게 이름도 없이 자라서는 김씨 가문에 씹가면 김실이, 박씨 가문에 씹가면 박실이가 되었다죠. 그런데 앵두나무집 작은아기는 겨우 12살 나이에 박실이가 되었답니다. 큰아기가 17의 김실이가 되는 양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작은아기는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부모님 앞에서 울고불고 하소연하다 못해 마당을 대글대글 굴렀어요. 언니는 17살에 시집 보내놓고
나는 와 12살에 보내노. 싫다. 나도 17 되기 전까지는 시집 못 간다. 와 사람 차별하노. 시집살이는 고추 당족한만 맵다 가면서 그런 시집살이를 언니한테는 17 먹고 하락하고 내한테는 12살에 하락하는 이유가 뭐고? 나는 못 간다. 죽어도 못 간다. 12살이면 초딩 5학년인데 보통 얘기가 아니죠. 그만큼 죽기로 싫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부모님은 눈도 깜짝 안 하더래요. 어머니는 대래 말도 안 되는 겁을 주고 아버지는 어린 딸 가슴에 대못을 쾅쾅 박는 일장연설을 하더라나요. 우선 어머니. 야야, 아버지는 하늘이고 아버지 말씀 법이다. 하늘법을 안 따리마 순수한테 제비가가 징역산데. 그리고 아버지. 니는 날 때부터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기집애로 태어나가 부모를 실망시켰다. 물에 던지가 떠니리 갖고로 할까 산에 던지가 호랑이가 물어 갖고로 할까 양당간에 결정을 내리려 하다가 목숨이 불쌍해가 이날 입대까지 내 집서 내 밥 먹이가 기왔다. 본시 딸년이라는 것은 시집 가기 전에는 지혜비가 오락하마 오고 가락하마 가면서 묵묵히 딸이다가 시집 간 다음에는 지서방이 오락하마 오고 가락하마 가면서 딸이야만 사랑값을 쳐주는 기다. 내가 요새 관절등이 하도 심해가 언제 죽을도 모르는 거를 내 몸 모양은 미루고 어린 기집아 끈이나 붙여놓고 죽을랐고 금방 3등대를 다 띠지가 마침 맞은 양반집에 좋은 사업자리를 구해놨시마. 기집아가 고맙다고 저런 못할 망정 어디서 배워먹은 폐악을 여기서 죽이노? 내 집서 내 밥 얻어먹고 거시마 그 공을 알아야지. 저 사투리 잘하죠. 히히. 외할머니한테 15년을 들었더니 이렇게 슬슬 나온답니다. 작은 아기가 여기서 심청이 모드로 예 아버지요 잘 알아먹었습니다 했으면 오늘 우리의 주인공이 되었겠어요? 아버지요 지가요 마 12년 얻어먹은 바 이 자리에서 다 토해내기 심더. 작은 아기는 그 길로 손가락을 입속 깊숙이 집어넣고 토하기 시작했어요. 토하고 또 토하고 아무것도 안 나올 때까지 토하고는 더 토하려고 편두선을 막 쑤시다가 그만 기절을 해버렸지요. 결국 찬물 한 동이를 뒤집어 쓰고 깨어난 작은 아기한테 어머니 아버지가 아주 싹싹 빌었다지요. 양반체면에 딸 시집 보내겠다고 약주해놓고 안 지키면 나 부끄러워 못 산다. 부모가 한꺼번에 목 매달고 죽는 꼴을 보겠느냐. 그 꼴 못 보겠으면 제발 덕분에 시집 좀 가다오라고요. 이런 난리법석 끝에 작은 아기는 12살의 박실이가 된 거죠. 박실이의 신랑은 당연히 박서방인데요. 박서방은 23살짜리 늙은 신랑이었어요. 그 시절엔 웬만하면 20살 이전에 다 시집장가를 갔다면서요. 박서방도 18에 결혼을 한 번 했었다지요. 그런데 색시가 혼례를 치르자마자 괴지를 걸려가지고 친정에서 몇 개월 골골거리다가 시집으로는 발걸음도 못 떼어보고 세상을 떠났다는군요. 색시가 그렇게 되자 박서방도 충격에 컸나 봐요. 사는 게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었겠죠. 머리 깎고 스님 되겠다고 몇 번이나 집을 나갔다네요. 그런데 박서방 아버지가 미래양양 위에서 한끗 빨날리는 호랑이 선비였대요. 어떻게든 사람을 풀어 박서방을 붙잡아 와서는 비오는 날 먼지 나도록 두들겨 팼다지요. 그러니까 작은 아기도 그렇지만 박서방 입장에서도 뭐 하고 싶어한 결혼은 아니었던 거예요. 하여튼 혼례마당에서 두 사람은 생전 처음 얼굴을 보았대요. 사몽한데 쓴 신랑이야 나무랄 데 없이 늠름한 젊은인데 연중원지 바르고 족두를 쓴 12살 작은 아기는 꼭 잘 만든 인형 같았다나요? 섹시가 귀엽다느니 앙증맞다느니 신랑이 한 손으로 들어도 달랑 들리겠다느니 어쩌고 저쩌고 말도 많았다지요. 꼬마 신랑 얘기는 들어봤지만 꼬마 신부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고요? 저도 처음이었어요. 어쨌든
혼례는 그저 어른들 시키는 대로 절을 하라면 하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술자를 입에 대라면 되는 식으로 무사히 끝마쳤는데 문제는 첫날 밤이었어요. 그때는 성교육도 없었는데 12살 여자아이가 첫날 밤이 뭔지 요만큼이라도 알았겠어요? 박서방도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을 거예요. 첫 번째 아내는 결혼하자마자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더니 두 번째 아내는 쥐방울만한 꼬마아이라 헤헤 쥐방울만 하다는 건 외할머니 표현인데요. 바로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엄마랑 이모랑 다 같이 배꼽을 잡고 웃었지 뭐예요. 박서방이 천장 한번 쳐다보고 한숨 한번 쉬고 방구들 한번 내려다보고 한숨 한번 쉬다가는 작은 아기한테 묻더래요. 네 몇 살 먹었노? 작은 아기가 얌전한 새색시 모드로 속눈썹 착 내리깔고 지는 12살입니다. 그랬겠어요? 우리 주인공인데? 박서방보다 더 크게 한숨을 푹푹 쉬고는 턱을 바짝 치켜들고 생쥐처럼 눈을 반들거리면서 톡 쏘아붙였대요. 색시가 몇 살 먹었는지도 모르고 잠겨왔는겨. 박서방은 눈이 휘둥그레졌죠. 싫거든 꼬마 물리소. 작은 아기가 그리 안팡지게 오금을 박았지만 박서방은 침만 꿀떡 삼키더래요. 작은 아기는 정말이지 더 싸우고 싶었는데 박서방이 입을 딱 닫고 상대를 안 해주는 바람에 그냥 혼자 입을 덮어쓰고 자버렸대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부지런한 박서방은 벌써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마당 쓸고 있더라나. 첫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 다음날 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 날 밤도 마찬가지, 그 다음날 밤도 마찬가지였죠. 옛날 풍습대로 혼례 치른 그 애는 친정에서 묵히고 다음 해에 이바지 음식을 해싣고 시집으로 갔다는데요. 이제 13살 먹은 작은 아기는 신행 가는 길 내내 우느라고 눈이 퉁퉁 부었다죠. 시집살이야 당연히 힘들었죠 뭐. 양반이라고 기세만 등등했지 살림은 넉넉지도 않았대요. 게다가 시부모가 노랑이 수줬노라 머슴 사는 돈이 아깝다고 며느리들 머슴 부리듯 심하게 부렸다죠. 아들 5은 가만 들어 앉아 공절맹절하고 책을 읽는데 며느리 6은 길쌈질에 누이치기 잠도 교대로 잤다니 정말 불공평하죠. 아들 하나는 뭐 했냐고요? 넷째 아들 박서방은 노노맹자에 취미가 없고 가출도 몇 번 하고 해서 어째 버린 자식 비슷이 취급되었대요. 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책은 안 읽고 소 먹이고 농사 짓고 나무하고 그랬다죠. 작은 아기는 길쌈질도 누이치기도 손에 익지 않아 못하니까 물 깃고 방아 찢고 밥하고 빨래하는 일을 도맡아 했는데 잠시도 쉴 틈이 없었대요. 어리다고 봐주지도 않았나 봐요. 아줌마, 혹시 요즘 며느리 전성시대라는 드라마 보세요? 그거 끝날 때 나오는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지겨운 나이 10살의 인생, 욕쟁이 시아버지는 호랑새, 타박하는 시어머니는 꾸중새,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꾀꾀꾀, 바보 같은 내 남편은 미련새. 푸,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작은 아기는 어린 나이에 그렇게나 매운 씹사리를 하게 된 게 두고두고 억울하고 분했어요. 처음에는 친정아버지를 원망했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박서방이니까 그 고생이 다 박서방 탓인 것만 같았죠. 그래서 몰래 박서방한테 조그마한 해코지들을 저질렀다는군요. 밥에다 돌을 넣는다든지 저고리나 버선 속에다 독고마리 가시를 붙인다든지 국에다 머리카락을 빠뜨린다든지. 하지만 바보 같은 미련새 박서방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대요. 꿀먹은 벙어리 모양으로 돌이 씹히면 뱉어내고 독고마리 가시를 뜯어내고 머리카락은 건져낼 뿐이었죠. 손뼉도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는데 이런 사람하고 싸움이 되겠느냐고요. 답답이. 세상 천지에 저런 답답이가 다 있나. 작은 아기는 제풀의 열을 받아 가슴을 콩콩 찌고 폴짝폴짝 뛰었어요. 화끈하게 싸움 한번 벌이고 싶어서 독이 바짝 오른 작은 아기로선 암만 싸움을 걸어도
받아주지 않은 박서방이 여간 얄밉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박서방이 작은 아기를 본체만째 무시하는 건 아니었어요. 작은 아기가 방아를 찧고 있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슬그머니 다가와서 그 방아를 거지만 찧어주고 갔대요. 작은 아기가 빨래대서 빨래를 하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또 슬그머니 다가와서 자두나 으름이나 능금을 쥐어주고 갔대요. 또 작은 아기가 아궁이 앞에서 불도 잘 붙지 않고 연기도 많이 나서 울고 앉았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슬그머니 다가와서 마른 장작을 넣어주고 불땀을 살려주었대요. 근데 주변에 강아지 한 마리라도 있으면 절대로 다가오지 않았다네요. 호랑새 시아버지와 꾸중새 시어머니는 6며느리 일시켜 먹는 재미로 사는 것 같은 어른들이었다는군요. 며느리들이 잠시라도 일 안 하고 노는 꼴을 못 봐주었대요. 며느리가 무슨 소나 낙인 줄 아셨다나? 길쌈 다 했거들랑 다듬이질 해라. 다듬이질 끝났거들랑 입으로청 씻어라. 호청 다 씻었거들랑 버선 기워라. 버선 다 기웠거들랑 텃밭 김매라. 김 다 맸거들랑 에이구 힘들어. 또 길쌈해라. 며느리들도 사람이니만큼 말은 못해도 속은 부글부글 끓었겠죠. 아무리 열심히 길쌈하고 누이쳐봤자 돈은 모조리 시부모 수중에 떨어지고 며느리들은 꾸중만 배 터지게 얻어먹었으니까요. 배불리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빠도 약을 못 사먹고 일만 죽어라 했다니 토마저씨의 오두막집이나 뿌리에 나오는 흑인 노예들 생각이 나는 거 있죠? 여기서 작은 아가가 며느리랑 원래 이렇게 죽도록 일만 하는 사람이려니 하고 체념했다면 우리의 주인공이 아니겠죠? 작은 아기가 15살 되던 해 초여름 시부모가 이웃마을 친척 노인의 환갑잔치에 가느라 집을 비운 어느 날 이제 며느리들이 짬배를 단골로 수매하던 포목상에서 밀린 필요값을 가져다 주더라나요? 때는 지금이다. 기회는 찬스다 싶었던 작은 아기는 5 동서들을 꼬드겼어요. 장터에 진을 친 협렬사를 보러 가자고. 협렬사가 뭐냐면요. 조선 말에 창립된 기생과 광대들의 공연단체예요. 일제강점기에는 사설 민간극장 형식으로 전국 순회 공연을 다녔대요. 여기 협렬사에 가서 듣고 있으면 심장이 울렁거리고 절로 눈물이 흘러내린다는 이화종선의 사랑가를 들어보자고. 그러면서 작은 아기는 빨래터 아낙네들에게서 주워들은 사랑가 한 대봉을 불렀대요. 이렇게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네가 무엇을 먹으라느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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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지 내 사랑이로다. 절 잘 부르죠? 하여튼 목청 좋은 건 우리 집안 여자들 내림이에요. 이 좋은 목청으로 꼬맹이 넷째 동서는 하나같이 저보다 나이 많은 손이 손아래 동서들 마음을 확 사로잡아 버렸어요. 하기는 전부 10대 20대 여자들인데 애정한 사랑가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나요? 6 동서들은 하루치를 땡땡이 치고 장터로 협률사를 보러 갔어요. 이런 세상도 다 있었나 싶었대요. 영화 왕이 남자에서 남사당피들이 하는 것 같은 줄타기를 보다가는 등줄기가 땀으로 젖었고 우스운 창극을 보다가는 배꼽이 빠질 뻔했다죠. 하지만 6 여자들의 혼을 빨아들인 공연은 따로 있었어요. 정말로 듣고 있으면 심장이 울렁거리고 눈물이 절로 흘렀다네요. 명창 이화중선이 성춘향과 이도령의 수작을 흉내내며 부른 사랑가 말이죠. 이날의 땡땡이를 결코 후회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돌아왔던 6 여자들은 시집문간에 들어서자마자 불벼락을 맞았어요. 집안 여자들이 안 하던 짓을 때로 하자 겁이 덜컥 난 시숙 하나가 이웃마을로 달려가서 시부모를 불러왔던 거죠. 호랑새 시아버지는 대청마루에다 며느리들을 나란히 무릎 꿇리고는 잠 안 재우게 고문을 했어요.
주동자가 누구인지 볼 때까지 그렇게 고문할 거라고 했대요. 먼둥이 밝아올 때까지 5 동서들은 비밀을 지켰지만 아무데나 눕고 싶어 미칠 것 같았던 작은 아기가 제 입으로 자수를 했대요.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 작은 아기가 설마 쥐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봐주시소. 했겠어요? 작은 아기는 아픈 무릎을 주무르면서도 할 말은 딱 부러지게 다 했어요. 아바님요, 어마님요. 이제 고마 저희들도 이래는 못 살겠습니다. 소도 겨울 한철은 노는데 사람이 소만도 못하다 가마 말 다 했지예. 인자 용돈도 좀 주시구예. 1년에 남은 며칠이라도 일 안 하고 놀구로 해주시소. 협일서 같은 거는 아바님 어마님이 먼저 나서시가 너희들 고생 많이 했는데 귀경 갔다 오느라 가시면서 쌈짓돈도 좀 질러주시고 예. 일을 안 해주시마 인제 저희들은 한꺼번에 다 머리 깎고 비구니가 되벌락합니다. 시아버지는 당연히 노발대발 아주 펄펄 뛰었어요. 닥쳐라 닥쳐. 역적이 변설이렸다. 암만 요새 세상이 말세락하지만은 반가이 자부 입에서 그런 못돼 먹은 변설이 나오다이. 인제 보이 네가 서부 망구고 집안 망구고 나라를 망골 역적의 기물이렸다. 네가 감히 그러고도 내 집 밥을 먹을 요량이가. 삼돌아 거 있나? 당장 저의 친정에 네가가 사정이 여차저차 하에 대개 여식을 얼른 데리고 가시라고 전해라. 삼돌이한테서 소식을 들은 작은 아기의 친정아버지도 당연히 노발대발했죠. 목재민이 재떨이니 휴자손 같은 물건을 마구 집어던지기까지 했다네요. 관절통이 심해지면서 불뚝거리는 성질은 몇 곱절 심해져 있었다나요? 이왕지사 출가 외인 사돈 떼서 쥐기든 동 살리든 동 마음대로 하시라고 전해라. 시아버지는 부하가 뒤집혀 주제를 못했어요. 냉큼 달려온 바깥사돈이 작은 아기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면 그걸 뜯어말릴까 말까, 부녀가 나란히 무릎 꿇고 빌면 용서를 해줄까 말까 고민하고 있던 시아버지였으니까요. 시아버지의 엄명을 받은 시어머니가 순수 작은 아기의 보따리를 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6 며느리들은 정말로 머리를 싹 밀어버렸어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머리를 가위로 뭉텅뭉텅 깎아주고 작은 깔로 꼼꼼히 밀어주었다는데요. 서로서로 쳐다보며 막 울다가는 또 막 웃고 그랬다죠. 그리고 아마 이런 구호를 외치지 않았을까요? 시집살이 고생살이 언제까지 당할 소냐. 우리 모두 머리 깎고 불도라도 다 꺼지고. 역시 힘없는 사람들은 단결이라도 해야 하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 커지니까 시부모도 물러서더래요. 남의 눈도 두려웠지만 며느리들이 없으면 집안꼴이 어떻게 될지가 더 두려웠던 거죠. 작은 아기는 그해 가을에 추경을 했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하얀 이불호청에 붉은 꽃잎이 점점이 흩뿌려져 있더래요. 동네가 다 알아주는 똑똑이 작은 아기도 그런 면으로는 아는 게 없었나 봐요. 이대로 죽는가 싶어 막 울고 있자니 박서방이 제일 친하게 지내는 셋째 영수를 불러주더래요. 작은 아기가 16살 되던 해는 1919년 김인년이었어요. 그해 3월 1일이 어떤 날이었는지는 아줌마가 더 잘 아시죠? 3.1절 노래 불러볼게요. 김인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삼천만이 하나로, 이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선열아 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야 이 나라를 길이 빛내자. 아, 이 노래는요, 부르다 보면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거 있죠? 기념일 노래 중에서는 이 노래가 제일 좋아요. 사실 가사를 아는 기념일 노래들 이것밖에 없답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태극기와 대한독립만세의 물결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지만 경상도는 어찌 조용했어요. 물론 겉으로만 조용했죠. 대한독립만세라는 6글자로 이루어진 소문의 힘은 햇볕처럼 공기처럼
사람들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박서방은 읍내로 나갔다가 열이 들떠서 돌아왔어요. 생전 안 하던 외박도 종종 하고요. 3월 1일에 서울 파고다공원에서 만세운동에 참가했던 박서방의 중마고우가 밀양에 내려왔다죠. 그 사람은 고향 친구들을 불러서 경상도에서도 만세운동을 일으켜보자고 했대요. 면사무소에서 등사기를 훔쳐낸 그들은 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하는 독립선언서를 수천 장 등사하고 태극기를 손다는 대로 많이 만들었대요. 3월 13일 음력으로 2월 열이틀은 밀양의 5일장이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작은 아기는 시어머니 생신상에 쓸 고기를 장만하러 소나리 똥사와 함께 장터 푸죽간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걸 사시오, 저걸 파시오, 깎아줘, 못 깎아줘, 가지가지 흥정에다 똥을 된장이라고 속여발 날사기꾼이니 남의 물건 거저먹으려는 날도둑놈이니 가지가지 악다구니로 장터는 언제나처럼 떠들썩 했어요. 국수집 가마솥에서 씩씩 뿜어 나오는 김에서 구수한 멸치국물 냄새를 맡은 작은 아기의 배꼽시계가 요란스레 꼬르륵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 국수라도 한 그릇씩 사 먹자고 동서와 의논하려는 참에 정오를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뚜 하고 온 장터에 퍼지더래요. 그런데 그것이 신호였대요. 밀양공립고등학교 쪽에서 예사롭지 않은 함성과 박수 소리가 들려오더니 어디선가 불쑥불쑥 나타난 젊은이들이 장군들에게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나눠주기 시작했대요. 곧 태극기의 물결이 온 장터를 휘덮었어요. 흥정도 악다구니도 쏙 들어가고 그야말로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 소리만 밀양 하늘을 쩌렁쩌렁 울렸지요. 작은 아기는 그 수천의 만세 소리 가운데 귀에 익은 하나의 목소리를 가려들었어요. 박서방이었죠.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때마다 그의 눈에서는 불꽃이 탁탁 튀었고 그의 목을 때는 울금불금 붉어졌고 그의 턱은 활시위처럼 팽팽했어요. 태극기를 들어올리는 팔뚝은 또 두 개의 베올림 기둥처럼 듬직했죠. 늘 시집 식구로만 시부모의 넷째 아들로만 여겨지던 박서방이 그 장터에선 한 남자로 보였대요. 대한독립만세가 작은 아기 귀에는 박서방이 자주민임을 외치는 독립만세로 겹쳐 들렸다니 희한한 일이죠. 곧 칼잔 순사들과 헌병대가 호각을 불고 공보탄을 쏘고 몽둥이를 휘두르며 선두에서 시를 이끌던 젊은이들을 쫓기 시작했어요. 장군들은 자기네끼리 부딪히고 엎어지고 뒤엉키고 깔리고 울부짖으며 젊은이들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었어요. 피를 철철 흘리며 쓰러지는 사람, 팔다리를 다쳐 어쩔 줄 모르는 사람, 엄마 손을 잃고 우는 아이,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다지요. 작은 아기는 소나리 똥서와 국수집 널평석 밑에 숨었다는데요. 수천의 발소리 가운데 하나의 발소리가 작은 아기의 가슴으로 달려들더래요. 그건 꼭 그날의 발소리라기보다는 오래전부터 작은 아기가 혼자 있을 때만, 주변 아무도 없을 때만 슬그머니 다가오던 그 발소리였죠. 그날 한밤중에 박서방이 돌아왔어요.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목은 꽉 잠겨 있었대요. 그가 숭늉한 사발을 청하기에 작은 아기는 평소와 달리 군말하지 않고 가져다 주었어요. 후루룩 숭늉사발을 비우고 벽에 기대하는 박서방 옆자리에 평소와 달리 작은 아기가 오독하니 앉았대요.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러고 싶더라나요? 그러자 박서방이 주머니에서 진달래 꽃무늬가 새겨진 예쁜 빗을 하나 꺼내주더래요. 작은 아기는 너무 기뻐 그 자리에서 머리를 풀고 빗기 시작했어요. 박서방은 싱긋이 웃으면서 딱 한마디를 했대요. 머리숱이 어째 그래 많노? 그걸 인제 알았어? 그러고는 평소처럼 혼자 입을 덮고 누웠는데 왠지 허전하니 잠이 안 오더라네요. 늘 잠이 부족했던 작은 아기로서는 생전 처음 겪는 일이었죠. 박서방이 어디 있나 둘레둘레 찾아보니
3월 밤바람이 무지 찬데도 텐마루에서 검푸른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앉았더래요. 그때 여름산의 칡덩굴 같은 것이 작은 아기의 발목부터 칭칭 휘감고 올라오더니 허벅지를 옴싹달싹 못하게 조여버렸어요. 아랫도리가 그렇게 빡빡해지니까 가슴은 오히려 불타는 듯 뜨거워지고 입술은 절로 벌어지면서 새콤달콤한 침이 마구 고였어요. 작은 아기는 저도 모르게 차가운 박서방의 손을 잡아 제 뜨거운 가슴에 얹었지요. 가슴은 그 몇 년 새 진달래 동산처럼 봉긋이 부풀어 있었다지요. 박서방도 작은 아기를 빈틈없이 꼭꼭 안아주더래요. 그러고는 작은 아기를 안은 채로 방 안에 들어갔는데 그제야 진짜로 첫날 밤을 치르게 된 거였죠 뭐. 작은 아기는 남자 다리 사이에 어떤 신기한 물건이 있는지도 그날 밤에 처음 보았지만요. 자기 엉덩뼈 근방에 반달 모양의 푸른 점이 2개나 있다는 것도 그날 밤 처음으로 알았다는군요. 영창으로 새어들어오는 열이틀 밝은 달빛에 작은 아기의 엉덩이를 비춰보며 박서방이 그러더래요. 다리 두나치마 뭐 붕짠데. 박서방은 마치 가장 소중한 벗을 대하듯 작은 아기의 엉덩이에 뺨을 갖다 댔다나요? 그러고는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렸다죠. 어쩌다 일값부도 공디에 반달점 두나디는 사람 찾으면 되겠네. 그것이 이별의 말인 줄을 작은 아기는 몰랐대요. 보통은 새벽녘에 방이 선택해져서 깨어나는데 그날은 방이 뜨뜻해서 모처럼 늦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박서방이 사라지고 없더래요. 작은 아기 잠든 방에 군불도 넉넉히 넣어주고 쇠죽도 넉넉히 끓여놓고는 오후에 들이닥친 순사들한테서 박서방이 불온한 조선인 목록에 올랐고 박서방의 친구들 몇몇이 감옥에 갇혔으며 몇몇은 도망을 쳤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저들에게 잡히지 않은 것만 확실하지 박서방이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대요. 다시 돌아오지도 않았고요. 슬픈 얘기죠. 근데 꼭 슬프지만은 않고 뭐랄까? 하여튼 여기서부턴 후일담이랍니다. 작은 아기는 몇 년 뒤 만주에 다녀온 고향 사람한테서 박서방 비슷한 사람을 얼핏 본 것도 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얼핏 본 것도 같다는 말 한마디에 두 목숨을 걸 수는 없었죠. 두 목숨? 그래요. 그 첫날 밤에 올 외할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증조할머니가 생긴 거죠. 아기를 낳다 저승문턱까지 갔다 온 작은 아기는 아기 낳는 여자들을 도와줄 생각으로 상경하여 먹여주고 재워주는 간호학교를 다녔대요. 딸아기는 시골집 동서들이 잘 돌봐주었고요. 간호학교를 졸업한 작은 아기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간호부로 일하면서 외증조 할머니를 훌륭한 산부인과 의사로 키워냈죠. 외증조 할머니는 밀양에서 산부인과 병원을 내고 자기 병원에서 외할머니를 낳았어요. 외할머니는 고등학교에서 보건교사를 하다가 어린 저를 돌봐주려고 직장을 그만두었다지요. 나중에 박서방의 친구라는 사람한테서 박서방이 만주 어디쯤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작은 아기는 이 사람을 찾습니다 같은 방송이 나올 때마다 혹시 엉덩이에 반달점 2개 있는 여자를 찾는 남자가 있을까봐 눈을 부릅뜨고 살폈다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작은 아기가 김인년 3월 13일에도 박서방한테 마음을 열지 못했으면 그날 밤에도 진짜 첫날 밤을 갖지 못했으면 외증조 할머니도 없고 외할머니도 없고 우리 엄마도 없고 나도 없다는 거. 이 생각을 하면요. 별일이죠. 창문을 열고 하염없이 밤하늘을 보고 싶은 거 있죠. 자꾸만 가슴속에서 밤하늘 같은 그리움이 뭉게뭉게 자라나요. 무엇이 그리운지도 모르면서 그냥 무언가를 하염없이 그리워하게 돼요. 하염없이. 이 그리움이 쌓이고 쌓인 어느 날 저도 누군가의 찬손을 잡아 제 뜨거운 가슴에 얹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도 어떤 아이의 외할머니의 외할머니가 될까요?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정희 작가는 1998년 문학사상으로 등단했고 장편소설 물의 말로 2001년 한겨레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장편소설 에덴의 서쪽, 강빈, den동 어미전, 환절기, 5장의 짧은 다이어리, 괴물 선희 등을 통해 생명력 넘치는 아름다운 여성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